하는 거야. 댓글 논리를. 그러니까 왜 댓글 중에 보면 컨트롤 V 한 애들이 대부분이야. 만약에 500명이다 그러면 450명은 컨트롤 V만 하고 있고 50명이 글을 쓰잖아. 그 50명 중에서도 한 5명 정도가 핵심 논리를 개발해. 그러면 그 논리를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써. 그러면 그걸 50명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 450명한테 이제 퍼뜨리는데, 그 당시에 그 제보자가, 나의 제보자가 그 학원을 가 있었어. 학원에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학원 강사가 이제 전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된 거야. 근데 이 논리가, 망치부인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듣던 얘기인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더래. 그리고 나한테 이제 제보가 들어왔어. 이제 그 당시에 그 논술학원 강사들이 소위 연대, 서울대 연대, 뭐, 이렇게 고대, 이렇게 나온, 연고대 나온, 이 고학력 강사들이 모여있는 데였다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 논리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거지. 그때가 제일 신선한 논리가 많았고, 신선한 작전이 많았어. 그러나 얘가 누구야? 나한테는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 훌륭한 지혜를 가진 그분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그해 12월, 2010년 12월에 이제 우리 신랑이 이 오세훈을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이 갑자기 이제 그 서울시 의원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하여튼 웃기는 시의원들이 좀 있었어. 그 웃기는 시의원들이 우리 신랑들하고 밥을 먹자는 거야.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부르겠다. 그래서 대화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러면서 밥을 먹자고 그랬대.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자기가 평의원인데 무슨 위원장도 아니고 평의원인데 왜 자기를 부를까?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 물어본 거야. 오세훈이가 밥 먹자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거 덫이다. 당신이 딱 거기서 밥을 먹어주면 그게 이제 뭐 야당 의원들하고 합의 봤다라고 언론 나온다. 밥 먹지 마라. 우리 신랑이 딱 밥을 안 먹었어. 뭔가 수상하다. 그랬더니만 기사가 하나 났어. 야당하고 합의했다고. 근데 이미 우리는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건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됐던 거야. 허위 기사였지. 내려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신랑에 대한 왜곡 기사를 써. 나에 대해서랑. 그게 2010년 12월의 일이야. 우리 신랑을 빨간 볼펜을 들고 있는 사진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무슨 토론회 사진인데 빨간 플러스 펜으로 이렇게 빨간 플러스 펜을 들고 대화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우리 신랑 블로그에다가 그래픽으로 덧붙인 다음에 이 빨갱이 부부라고 그렇게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냈어. 나에 대해서도 그때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팀이 걔네 논리팀이 움직일 때 그때가 제일 그래도 고급졌던 것 같아. 작전을 짜면 그걸 이렇게 딱 그 작전을 깨 나가면서 나름 좀 고급진 싸움을 했는데 그 뒤로는 여기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했지. 그 뒤로는 완전히 이제 이제 무대뽀 조폭 같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컨트롤 V만 하고 있어. 빨갱이 얘기하고 허위사실로 그냥 도배하고. 근데 이명박 때보다 박근혜 때가 좀 댓글 수준이 더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명박 때는 그래도 댓글에 논리가 있었어. 지들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이제 뭐 4대강이 사실은 환경을 좋게 만든다 뭐 이런 개 같은 논리지만 뭔가 그럴싸한 논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명박 때는 그래도 뭔가 아리까리 긴가민가 하는 그런 댓글들로 퍼뜨리고 있었는데 박근혜가 된 다음에는 완전히 저질도 이런 저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논리도 없어. 예. 그렇지. 그때는 어려운 용어 쓰고 지네들이 많이 아는 척하면서 네가 몰라서 그런다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 이명박 때는. 근데 이제 이 박근혜가 되니까 완전히 막 딱 그 수준이 그 댓글 부대 수준이 정말 70년대 수준이야. 1970년대에 어디 수준이라고 해야 돼? 이 시장판도 아니고 1970년대에 무슨 하여튼 가장 저질 그룹에 이 수준으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논리가 안 돼. 그 양보다 질보다 양. 그래갖고 수준 떨어지는 걸 막 퍼돌리고
10명한테 무슨 행운의 편지 마냥 10명한테 퍼뜨려주세요. 100명한테 퍼뜨려주세요. 이러면서 지랄 연병을 하고. 그게 이제 수준의 차이인 거야. 그렇다 해서 박근혜 몰아내고 이명박이 돌아오면 되겠어? 박근혜 몰아내고 이명박이 돌아오면 되겠어? 안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지아버지 닮아가지고 아주 천박한, 예, 아주 천박한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예. 다카트는 뭐야? 지금 이제 박사모가 청계광장에 모여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반대, 박사모라고 해도 박사모가 아니라 박근혜 지지하는 모든 그룹이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제 청계광장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한대요. 이제 주최 측에서 20만이라고, 이제 딱 보도를 보니까 주최 측 주장 20만, 주최 측 추산 20만. 그런데 보니까 카메라가 가령 우리 같은 경우 전부 다 옥상에서 찍잖아. 우리 촛불은 이제 전부 다 옥상에서 찍는데 이 박근혜 지지자들 모임의 특징은 뭐냐면 가까이 찍어. 가까이 찍어서 저 뒷자리까지 태극기 모양이 선명해. 그럼 뭘 얘기하냐면 몇 명 안 모였다는 얘기죠. 어제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국회 앞에 2만이라 그랬잖아. 앞에서 뒤에 깃발이 보여? 안 보였지? 손바닥만한 태극기가 보인다는 건 얼마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공중에서 찍어가지고 보여줄 텐데 심지어는 경찰 추산 몇 명인지 안 나와. 예, 안 나왔죠. 아까 내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박사모 주최 측 2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들도 부끄러운지 경찰 추산 얼마인지 안 나오더라고. 경찰 추산 얼마인지는 안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한 1000명은 온 것 같은데요? 1000명에서 한 2000명은 온 것 같아. 예. 아까 사진, 카메라에 보인 모습만 얼추 봐서는 1000에서 2000? 예. 는 온 것 같아. 예. 어저께는 한 50명 온 것 같고, 거기 국회 앞에 한쪽 보도블럭에 있었던 사람들 말하는 거잖아. 예. 1500이래? 정확하게 1500? 거의 내가 정확하게 본 거네, 그럼. 그니까 이제, 경찰이, 그니까 이제 오늘 박근혜 지지자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한 2000명 정도, 2000명 이내로 모인 것 같더라.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3000명만 돼도요, 와이드로 찍어요. 3000명만 돼도 많아 보이거든. 가까이 찍은 걸로만 뉴스에 나온 걸로 봐서, 예, 가까이 찍은 것만 뉴스에 나온 걸로 봐서 2000명 정도 오지 않았을까. 주최 측은 20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최 측 입장이 참 난감할 거야. 어떤 목사를 팔아가지고 300만 명이 모인다고 오늘. 박근혜를 지지하는 300만 명이 모인다고 카톡을 그냥 며칠을 돌렸는데, 이제 그만큼 모였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예. 그래요. 300만이 모은다 그랬다니까. 오늘 300만이 태극기를 들고 모이라 그랬는데 맨 뒷자리 태극기 모양이 보이는 걸로 봐서 300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중요한 얘기니까 얼리고 할게요. 여러분 지금 박근혜 지지하는 노인들을, 박근혜 지지하는 노인뿐만이 아니라 아줌마 아저씨들도 있어. 여러분이 보기엔 몰지각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막 깔볼 수가 있는데, 막 나는 그들을 비웃고, 또 막 이정현이 장지지는 막 패러디물을 올리면서 막 이제 비웃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정현 장지지자, 그 다음에 이 박사모를 아작내자,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탄핵 반대한 56명을 찾아갖고 족치자,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무슨 뭐 공산당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 계급 투쟁을 해가지고 우리 계급이 아닌 사람들을 전부 다 때려 죽이는, 보복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모든 이의 인권이 존중되는, 심지어 범죄자일지라도 내가 그 차은택의 대머리 공개한 걸로 내가 되게 화를 냈잖아. 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의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사가,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고, 그래서 그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예, 그런 우리가 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못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막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뭉칠 수밖에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면 그들이 뭉칠 수밖에 없다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막 뭉쳐서 도리어 더, 이 극우 성향으로 더 막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극우 성향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결국 누군가가 다쳐. 그 누군가가 다치는 사람의 가족들이 있을 거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복수하는 것보다, 예. 우리가 지금 그 반대한 56명을 찾아가지고 정말 국회에다가 무덤을 파고, 그 다음에 이정현을 잡아다가 장을 지지고, 이런 거는 나는 우리가 뭐 농담 삼아 한 거겠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소위 박근혜 지지자들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겠냐고. 그죠? 내가 그 프랑스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어.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의 사상이 뭐냐? 그러면 똘레랑스의 철학이라 그랬거든. 그 똘레랑스의 철학이라는 게 뭐였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상의 차이를 도저히 용납하지 않던 그 시대였어. 그런데 이 프랑스에 가면 아무리 다른 개소리를 하더라도 전부 다 포용해주는 이 포용의 정신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 파리의 택시 운전사인가? 그렇게 글 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똘레랑스 정신이라는 걸 우리나라에 소개했고, 내가 젊은 시절에 이제 그 똘레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게,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의 철학이야. 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라면, 그렇다면 나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용납해 줄 수 있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김대중의 정신이었고 노무현의 정신이었다. 근데 김대중 지지자나 노무현 지지자들이 그 똘레랑스를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김대중 지지자들한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당시에 김대중 정권에게는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고 싶다. 그런 게 강했어요. 그 당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게 사람들한테 방어 의식을 낳았어. 그게 이제 김대중 시절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한 서름이 얼만데, 그러니까 보복해야 된다. 근데 웃기는 건 뭐였냐면, 진짜로 김대중을 지지하면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 따로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런데 이 뭐라 그러나 엉뚱한 놈들이, 박지원 같은 엉뚱한 놈들이 김대중 정부 핵심에 들어가서 그동안 당한 거를 보복해야 된다. 다 빼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해먹은 거야. 그래갖고 김대중 정부 말기에 부패 권력이라고 얼마나 욕을 먹었어. 그때 너무너무 부끄럽게 그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가 끝나게 된단 말이야. 노무현 때는 어땠냐 하면, 노무현 정권의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 김용철이라는 그 변호사가 쓴 책에 의하면 너무나 쉽게 삼성에게 녹아 들어갔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그들을 그 포섭하는데 6개월이 안 걸렸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정부의 그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애들도, 근데 국회의사당 보좌진들도 골프 치자라면 쭉 가고 골프 치고 재벌들한테 받아먹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삼성도 노무현을 우습게 본 거였지.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김용철의 책에는 참여정부라는 말을 삼성연구소에서 해줬다.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에서 참여 정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는 말을 쓰더라.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이제 김용철의 책을 보고 아니다. 그러지 않다. 우리는 삼성과 무관하고 우연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내가 그 당시 여의도에 있었잖아. 내가 2004년부터 7년까지 여의도에 있어서 아는데 그때 소위 그 잘 나가는 노무현 파리 의원들 보좌진들이 그 저 재벌들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어. 너무 교만방자하게 그랬었어. 내가 그걸 다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일을 막아야 된다. 그게 아프리카 방송을 했던 그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이 근데 이제 노무현의 인터넷 지지자들이 있었어. 노무현 인터넷 지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네들도 공천을 받고 싶었는데 가령 뭐 성폭력 범죄자였다든가 막 자기가 누구를 강간했다 이걸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 적이 있는 놈들 이런 애들은 공천을 받을 수가 없었어. 그런 애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자기의 무리배들을 이끌고 그 자기의 무리들을 이끌고 악플을 달면서 인터넷 권력을 행사했다고. 그래갖고 그 논리적인 지식인들을 막 죽이고 그 노조 하는 사람들한테 귀족 노조라고 막 주질르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노무현 지지자들로 보이는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행세했던 거라고 보이는데 그들이 노무현을 고립시켰어. 예. 그들이 노무현을 고립시켰고 그리고 막 그 친일재산 환수법 그 얘기를 하면서 친일파를 모두 척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막 외치고 다녔단 말이야. 노무현 지지자들이 2004년경까지.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그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에 나름대로 자기의 재산과 직업이 좀 있고 그런 중산층에게는요. 그 모습이 굉장히 거부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전부 다 척결해야 된다라고 막 그 무서운 눈빛으로 복수해야 된다. 전부 다 뺏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이 중산층은 자기네들이 친일파가 아니거든? 자기 부모가 친일파도 아니야.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야. 근데 왠지 이 사람들이 유산계급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요. 중산층의 기준이 연봉 5,600 이상 그 다음에 부동산 6억 이상의 소유자를 중산층이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만 있어도 자기네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할 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중산층인데 본인은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소위 노무현 지지자들이 친일 재산을 환수하고 이 재벌 권력을 타파해야 된다라는 말을 되게 강하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이 컸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선 거야.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인데 영호남을 통일시키겠다. 지역 감정을 타파하겠다. 그 말에 동의해서 찍었는데 찍어놓고 보니까 그 지지자들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일부 극렬 지지자라고 생각됐는데 그들 때문에 상식적인 지지자들이 떠났어. 그들 때문에 상식적인 잠깐만요. 그 당시에 어떤 노무현 지지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러니까 김대중 지지자들이나 노무현 지지자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소위 우리 사회의 중도 세력이 느낀 건 위기의식이었어요. 얘네들이 권력을 잡으면 얘네들이 권력을 계속 잡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죽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제 한 50대 60대한테 물어보세요. 김대중을 찍고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왜 이명박을 찍고 박근혜를 찍었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등 돌리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얘네들이 권력을 잡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 죽이겠구나. 부자들을 전부 다 죽이겠구나. 그런 느낌. 자기가 부자도 아니었지만 그때 다 먹고 살만 했거든. 김대중 노무현 때는 이제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위기의식이 컸어요.
결국 그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이 폄하를 가져왔고, 폄훼죠. 폄훼시키게 하고, 그리고 격화시키게 만들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등 돌리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어제 승리를 했어요. 굉장히 큰 승리를. 그러니까 소위 친박들 30여 명이 등 돌린 거 아니야, 박근혜한테. 친박들 30여 명도 그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고 그 탄핵 찬성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232만 명의 촛불이 모여서 단 한 건도 폭력을 저지르지 않고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느낀 건 뭐냐. 이들에게는 뭔가 힘이 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232만 명 정도면 적어도 꼴통이 1000명은 있어야 돼. 1000명 정도는 어디선가 사고를 치는 게 상식이야. 단 한 건도 없었잖아. 거기서 이 사람들이 느낀 건 뭐냐면 그게 공포인 거야. 이게 뭐냐 이 사람들. 어떻게 232명이 모였는데 232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마치 짠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평화 시위를 하고 온전히 깨끗이 청소하고 집에 갈 수 있느냐. 거기서 이 사람들이 느낀 게 두려움인 거야.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소위 종편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란 네티즌 조직을 가지고 충분히 국민들을 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 지금 왜 새누리당이 박근혜에게 탄핵 찬성을 돌리게 됐는지 설명하는 건데 232만 명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면 그 중에 적어도 1000명은 사고를 치는 게 상식인데 왜냐하면 이게 범죄 비율로 따지더라도 국민 중에 1%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232만 명이 모여서 아무도 사고를 안 치고 모두가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전부 다 평화적으로 행복하게 집회를 하고 갔어. 거기서 얘네가 느낀 공포의 근원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종편으로 노인들을 세뇌시키고 국정원 네티즌 조직으로 젊은이들을 분열시키면 자기네들의 논리가 통할 줄 알았단 말이야. 충분히. 금요일날까지 도배를 시키고 막 카톡으로 돌리고 그러면 토요일에는 뭔가 성과가 나올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단 한 명도 안 넘어갔다는 거야. 단 한 명도. 거기서 느낀 게 얘네들의 공포의 심연에 있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가 만약에 우리가 탄핵시키지 않으면 더 모일 거고 그리고 자기네들을 묻으러 올 거다. 그걸 느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자기네들 출신들은 3대가 출마금지 되겠구나 느꼈을 거야. 어떤 권력도 못 갖게 될 거다. 그리고 자기네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거다.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거야. 두 번째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믿는 구석이 있었다. 뭐냐? 헌재를 믿은 거야. 지금 헌재에 9명 중에 7명이 박근혜 빠돌이들이기 때문에 그 9명 중에 7명을 믿고 그 친박도 탄핵을 던진 거야. 탄핵 찬성을 해야 된다.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정말 이 새누리당 출신들은 단 한 차례의 재기의 기회도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유가 그건데 헌재를 믿은 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촛불의 민심에 그 자기네들이 종편과 네티즌을 동원해도 깰 수 없었던 그 민심. 두 번째로는 헌재에 대한 어떤 마지막 기대감. 헌재를 손쓸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세 번째로는 지금 만약에 탄핵을 부결시키면 다시는 새누리당이 재기할 기회가 없다. 새누리 출신이 재기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탄핵을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는 그렇게 봐요. 예. 망부님 남편은 야당 쪽임? 네. 저도 민주당 당원을 16년을 했고요. 예, 우리 남편도 18년째 야당 의원 하고 있어요. 예, 20년째 야당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왜 찬성표를 던졌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각각에 맞게끔
맞게끔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헌재에 대한 믿음, 이게 이제 마지막 거니까 뒤로 돌리고, 이거 자기네들이 제기하려고 했다. 지금 제기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탄핵한 거다. 요 두 가지가 우리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풀어나갈 때 이게 이걸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 도도한 민심, 이 촛불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 이걸 보이면서 요 두 가지 대응책을 이거 상황 커트해 나가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어떻게 탄핵이 가결됐는가, 예, 그걸 봐야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왜 긴장할 수밖에 없었냐면, 만약에 부결됐을 때 이 성난 민심이 사고를 치고, 그 사고를 친 걸 계기로 해서 저놈들이 그 역풍을 조장할까봐 그것 때문에 긴장했던 거야. 나 같은 사람이 긴장한 이유는 딱 그거였어요. 만약에 뭐라 그러나, 우리 쪽, 이게 시민들이, 성난 시민들이 참고 참았는데 그게 부결됐을 때, 막 이 국회로 담 넘어가겠다. 그러면서 정말 저기 국회에다 불 지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트랙터 밀고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긴장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가결이 되면서 그 역풍의 기회도 차단이 됐으니 그게 너무나 감사했을 뿐이에요. 네, 그게 이제 감사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자, 여기까지. 예, 망치 부인이 생각했던 어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신나서 돌리고 있는 이정현이 장지지는 거, 예, 요런 것들은 우리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수할 거다, 보복할 거다, 끝까지 가서 숨통을 끊어놓겠다, 그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네, 내가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이겨봤거든. 싸워가지고 많이 이겨봤어. 그리고 완전히 그 대중적으로 쪽팔려서 얼굴 못 들게 다니게 한 적도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예, 내가 해보니까 한 인간이 얼마나 저질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걸 드러내서 정말 얼굴 들고 못 다니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변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몰아쳐가지고 몰아쳐서 걔 모든 걸 딱 끊어버렸을 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변희재처럼 되더라 이런 거지. 변희재처럼 된다는 거야. 변희재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 소위 뉴라이트로 간 애들이 대부분이 우리 편이었다가